희한한 일이었다. 마음에 동요가 일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난 알게 되었다. 그녀를 향한 어떤 말 못할 진실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움트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의 헛간에 처박아 둬서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어 있던 열정이란 것이 그렇듯 우연찮은 순간에 조용히 나를 흔들며 지나갔던 것이다. 아, 인생이란 이런 덧없는 흥분의 한때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지나가는 자의 초상. 윤대영. 35살인 지금의 나는 1년에 단 몇 시간도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지만 어렸을 적엔 그 괴물 상자에 완전히 홀려 있던 아이였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었지.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소리를 죽여놓고 말이야. 그때 내가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동물의 왕국이었지. 물론 그땐 흑백 텔레비전이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브라운관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파란 분필가루 같은 미묘한 색깔이었지.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으면 어느 결에 문틈으로 슬슬 어둠이 스며들어와 방안이 온통 물속처럼 변해버리곤 했지. 그래서였을까? 이상하게도 난 텔레비전을 보다가 곧잘 잠이 들곤 했어. 거기서 메마른 꿈을 꾸곤 했던 거야. 무슨 꿈이었냐고? 텔레비전 수상기 속에 있던 동물들이 슬그머니 방 안으로 걸어 나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곤 하는 꿈이었어. 아, 그 꿈은 얼마나 황홀했던지. 깨고 나면 매양 캄캄한 밤이었어. 그들은 내가 잠든 동안에만 그렇게 찾아왔다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곤 했던 거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난 텔레비전을 볼 수 없었지. 시력이 굉장히 나빠져서 어머니가 내 방에서 그놈의 전기상자를 치워버렸거든. 사실 그때부턴 공부라는 것도 해야만 했지. 하지만 3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견뎌 마침내 교복에서 해방됐을 때 텔레비전은 다시 나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 난 이미 어렸을 적에 내가 아니었던 거야. 어쨌든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난 동물의 왕국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독한 텔레비전 중독자였다는 사실조차 이젠 실감나지 않아. 과거의 흔적들을 뒤적이다 보면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기억의 정확한 생성 연도를 산출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란 내게 있어선 대개가 그렇게 새벽녘의 창에 형체 없이 어른거리는 물상처럼 보일 뿐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물론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앞으로 생길 일도 내겐 모두가 그렇게 생각된다. 때론 무엇에 집착하고 매달려도 보았지만 오직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다가왔던 것들조차 얼마 후면 한결같이 나를 외면하고 멀어져 갔으며 곧이어 또 다른 일이 밀어닥치곤 했다. 난 당장에 내게 일어나는 일을 추스르는데 급급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닥이 뚫린 배에서 정신없이 물을 퍼내듯이 말이다. 그리하여 내 가난한 젊은 날의 책상 위에는 매양 밀린 숙제들이 잔뜩 쌓여 있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잠깐의 휴지기처럼 아무 돌출적인 사건도 없는 그야말로 조용한 내 인생의 짧은 한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적막한 시기에 한가운데서 난 누군가를 만났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게 정확히 언제였는가를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때그때 생겼던 일들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생성연대와 함께 소멸하게 마련이다. 다만 그 부스러기들만이 강물 속의 모래처럼 쓸려 내려가 기억의 하구에 무덤처럼 쌓일 뿐이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일들은
왜 그때마다 우연인 양 내게 다가와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 채 달아나 버리고는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불러 일으키는 것일까? 1989년이라면 내가 29살일 때가 된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때 난 시립도서관에서 막 사서 노릇을 시작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난 모든 일들이 다만 어리둥절하고 불가해 하기만 해서 때없이 삶으로부터 뜻하지 아니한 상처를 받고 비틀거리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다 보니 난 나만의 감방 같은 생활을 원하게 되었고 2, 3년간 무역회사에서 통역 업무를 하다가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비록 준사사였지만 그 일은 대체적으로 내 적성에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난 그때까지 내내 추스르기 힘들어했던 이 정체불명의 나라는 존재에 대해 겨우 안도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세상은 내게 있어선 한갓 도서관에 먼지 낀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흐린 풍경화에 불과했다. 난 거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육지에 발을 내디딘 기분이었다. 시립도서관엔 55살의 관장 외엔 23명의 상근 직원이 있었다. 그중 사서는 셋이었는데 남자 직원은 나 하나뿐이었다. 모두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사서직은 격주로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했지만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퇴근을 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보다 근무 조건은 물론이고 부대낌도 한결 덜한 편이었다.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난 내가 하는 일에 곧 익숙해졌다. 아직 전선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은 적은 건 아니었지만 난 도서를 분야별로 정리해 카드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서 전산화시키는데 금방 솜씨를 발휘했다. 또한 새로 구입할 책의 목록을 작성한다거나 자료 조사표를 만든다거나 심지어는 낡은 책의 장정을 새롭게 하는 일에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난 그닥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그런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었다. 난 가끔 그녀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찻집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땐 퇴근 후에 약간의 술을 마시면서 서로를 자극할 리 없는 심상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남들이 보면 지루하고 단조롭게만 보였을 이런 생활에 난 꽤 만족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내 집처럼 좋아하고 있었다. 남들이 다 퇴근한 후에 서가 한쪽 구석에 물끄러미 앉아 있노라면 산사의 뒤란에 나와 앉아 혼자 풍경 소리를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난 도서관을 왕래하는 일 말고는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에겐 별다른 취미가 없었을 뿐더러 그렇다고 술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올 만한 친구도 없는 편에 속했다. 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는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 없이 자정에 잠이 들어 아침 7시면 일어나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했다. 도서관에 나가지 않는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엔 자전거로 강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목욕을 한 다음 밀린 세탁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가까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찻집에 앉아 책을 읽거나 구경 삼아 남대문 시장에 가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골에 계신 홀어머니가 몇 달 올라와 있었지만 아무래도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지가 않았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도로 시골에 내려가고 싶다는 말을 슬그머니 꺼냈을 때 난 그동안 어머니에게 무심했던 나를 탓하며 얼른 그 말에 동의했다. 나이가 들어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도 어쩐지 거북한 일이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결혼이라는 말이 내 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했지만 난 그것에 대해서는 미숙아처럼 무관심하기만 했다.
아마도 타인을 받아들일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부족한 탓이었을 터이고 무엇보다도 여자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여자와의 사랑이란 도대체 상상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립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5달쯤이 지났을 때 내게 예기치 않은 일이 조심스럽게 발생했다. 삶이란 아무리 낮게 엎드려 있어도 때로 조사관처럼 어떤 응답을 요구해 오게 마련인가 보다. 비록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닐지라도 서둘러 무슨 신호를 보내야만 할 때가 있는 법인가 보다. 한데 이런 종류의 일은 대개가 무표정하게 뒤에서 허를 찌르며 무슨 전조처럼 다가오곤 한다. 토요일이었다. 퇴근 무렵이 되었을 때 함께 근무하는 사서 중에 한 여자가 내게로 다가왔다. 늘 그랬듯이 일상적이고 사무적인 태도였다. 그녀는 반환에 들어온 책 정리를 하고 있던 내 옆에 소리 없이 의자를 끌어당기고 앉았다. 그녀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내 일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녀는 상대방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기다리는 여자였다. 얼마 후 내가 일을 정리하고 일어나 옷걸이에서 외투를 집어드는데 그녀가 대수롭지 않은 투로 내게 이런 말을 던져왔다. 오후에 별일 없으면 저와 데이트 좀 해요. 데이트? 하고 반사적으로 되받으며 난 그녀를 돌아보았다. 상대의 의향을 묻는 것도 동의를 구하는 것도 그렇다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닌 묘한 말투였다. 표정도 시큰둥하기만 했다. 내가 이내 대답을 못하고 있자 그녀의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잠시 흔들렸다. 놀라셨어요? 놀랐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엿보이는 부끄러움이나 떨림 따위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정말 아무 표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난 얼마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랬듯이 함께 식사나 하자는 거겠지. 그녀와 난 시내로 나가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했다. 둘이서만 만나 시내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허나 장소만 옮겨졌을 뿐으로 여느 날과 달리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얼마간 곤두서 있던 신경도 1시간쯤이 지나서는 토요일 오후처럼 느슨하게 풀어져 버렸다. 헌데 기이하게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내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돼 있다. 포크나 나이프를 쓰고 있던 그녀의 손동작 하나하나. 귀고리는 그만두고 이미테이션 목걸이 하나 걸려있지 않아 사뭇 썰렁해 보이는 목덜미. 화장기조차 없는 밋밋한 얼굴. 담뱃불에 한쪽 모서리가 지져진 붉은 식탁보. 대나무 모양의 커피잔. 접시에 깔끔하게 반쯤 남긴 비프 커틀릿. 그녀가 입었던 단색의 회색 재킷. 누가 보거나 말거나 옆자리에서 입을 맞추고 있던 20대 초반의 남녀. 그들의 소근거림 혹은 숨죽인 웃음소리. 왜 이런 먼지 같은 기억들이 내 무의식의 점막에 그토록 완강히 달라붙어 있는지 모른다.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 도사리고 있어 나를 흡인하고 있었던 걸까. 사이사이 나는 등이 가려운 사람처럼 몸을 비틀어대고 있었다. 말로는 미처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빛깔의 그림자가 언뜻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을 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무언가를 열심히 전달하려 애쓰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는 뚜렷이 알 수 없었다. 그런 느낌만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이 어떻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서로 상대의 마음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또 내 마음이라는 게 남아 있었다. 난 한 번도 그녀에 대해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김은애.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 어쩐지 새삼스럽다. 훗날 나는 이 여자에 대해
아주 각별한 감정을 품게 된다. 그때 내 어찌 그런 일을 짐작인들 했으랴. 나보다 한 살이 많은 여자였다. 노처녀라곤 할 수 없었지만 왠지 그녀의 주변엔 사람이 없어 보였다. 그것이 외아들인 나와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마간 권태로워 보였고 왠지 지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옷차림새는 언제나 깔끔했으나 매일 이것저것 바꿔 입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것도 남의 눈에 띄기 쉬운 밝은 계통의 단색은 피해 입었다. 안 그래도 식당에 가는 일이 있으면 그녀는 메뉴판을 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매번 설렁탕이요, 김치찌개요 하고 귀찮은 듯 내뱉곤 했다. 노숙한 것인지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몇 살이나 더 많이 들어 보였다. 무슨 일에 실증을 내거나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그 이면에는 벌써부터 사람에게 흥미를 잃어버린 권태로움이 굳은 살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을 완벽하리만치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다. 나이 때문에 눈가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잔주름을 감안하더라도 잘 뜯어보면 확실히 미인에 속하는 여자라는 걸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오후 3시가 되어 그녀와 나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 시시한 할리우드 영화였다. 그리고 5시경 백화점에 가서 1층부터 10층까지 순례했다. 뭘 사는 줄 알고 따라왔더니 2시간 동안 구두, 숙녀복, 액세서리, 화장품, 심지어는 가구 그릇 매장까지 죄 훑어보고는 빈손으로 도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참으로 맥 빠진 토요일 오후였다. 1층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넥타이를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아무래도 건성으로 들려 난 사양하고 말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만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도 답답하길래 저녁 대신 생맥주를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한 것도 분명 나였다. 그녀와 난 백화점 지하에 있는 맥주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빈자리를 찾느라고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이 저쪽 어딘가에서 누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교롭게도 김은혜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들과 합석해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녀는 이미 그들과 거기서 약속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김은혜를 알아보고 또한 김은혜가 그들을 알아보는 순간에 난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자리를 모면하고 집으로 돌아갈 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는 존재의 출현까지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말하자면 김은혜에게 동행이 있다는 사실까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자리가 2개 비어 있었고 빈 맥주잔 또한 2개였고 포크와 젓가락도 2개씩이 냅킨에 쌓인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흘끗 김은혜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일까?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해봐야 3시 전부였다. 내 앞에는 구렛나룻과 턱수염을 까맣게 기른 3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옆에는 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외모와 복장을 한 역시 비슷한 나이의 야윈 남자가 앉아 있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악수를 하면서도 제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귀금속 세공사라는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건축가 오른쪽 자리에 싸구려 인형처럼 앉아있는 20대 중반의 여자는 귀금속 세공사보다 더 독특하고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켜놓긴 했으되 볼륨을 줄여놓고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흑백 텔레비전처럼 그녀는 완전히 소외된 채로 앉아 있었다. 김은혜도 그녀와는 초면인 듯 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게 될 때까지도
난 그들이 만나 술을 마시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서로 겉돌기만 하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수화를 나누고 있는 벙어리들 틈에 끼어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 토요일 오후에 그것도 백화점 지하 비싼 맥주집에 앉아 날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서로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만나기도 하는가 보다. 어쩌다 내가 이런 자리에 끼게 되었는지 한심스럽기조차 했다. 아무려나 그 답답한 술자리는 또 그런대로의 분위기를 형성해 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우리 양수리로 자리를 옮겨 마실까? 라고 먼저 툭 내뱉은 것은 건축가였다. 재작년에 거기 무드리라는 데서 한 달간 술 마시며 지냈거든. 배 타고 들어가는 데라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근처에 민박을 얻어놓고 마시면 되지 않겠어? 술 마시다 새벽에 강으로 안개나 보러 나가자고. 이 밤에 양술이라니 승용차로 좋기 1시간은 걸릴 텐데. 그런데다 지금은 음주 상태가 아닌가. 아무려면 농담이겠지. 그러나 곧바로 김은혜가 장단을 맞추고 들었다. 그거 괜찮겠네요. 하지만 토요일이라 민박인들 어디 남아있겠어요. 러브 호텔은 평일에도 예약이 아니면 꿈도 못 꾼대요. 내 귀에 수은처럼 흘러들던 그녀의 저 낯설었던 말투. 항상 무미건조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내면 그 어디에 저런 구석이 도사리고 있었던 걸까.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해본 소리겠지. 난 짐짓 고개를 외로 틀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신용을 했다. 그런가? 하고 구렛나룻이 맥 빠진 소리로 되받자 귀금속 세공사가 슬쩍 끼어들었다. 내친 김에 경포대로 해서 대포리에 가서 오징어 회나 한 접시 먹고 내 서락으로 빠지든지. 아침에 미시령으로 넘어오면 되잖아.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은혜가 내 얼굴을 쳐다보며 어때요? 라고 충혈된 눈으로 물어왔다.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난 안 돼. 라는 말을 못하고 글쎄 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부터 알고 싶었다. 왜요? 싫으세요? 그러자 나머지 세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로 몰려들었다. 싫다기보다는 자리도 비좁을 텐데 초면에 염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도 불청객 신세인데. 이렇게 틈을 보인 것이 또 실수라면 실수였다. 판이 깨지더라도 내 감정에 솔직해야 결국엔 상대방도 편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구렛나룻이 걸쭉한 입담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그런 이유라면 접수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첫째, 남정네끼리가 아니니까 자리는 비좁을수록 화기애애할 것이고, 둘째, 여기엔 초면인 사람이 셋이나 있으니 상관없고, 셋째, 불청객이라도 트렁크는 임대해 주는 게 우리 관례니까 말입니다. Everything okay. We have to go. 그럼 나가서 뭘 좀 먹어두자고. 강릉까지 운전하고 가려면 듬뿍 먹어놔야지. 휴게소에서 가락국수 먹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어. 그들은 건축가가 가지고 온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하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섰다. 그날 난 그들 일행과 동행하지 못했다. 강릉까지 가는 일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탓도 있었으나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어쩌다 보니 중간에 그들 일행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2차로 간 음식점에서 우르르 몰려나와 주차장도 아닌 어느 주택가 골목에 세워놓은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 건축가가 여기들 있어. 내가 찾아서 몰고 나올게. 하며 나머지 일행을 떨어뜨려 놓았고 귀금속 세공사와 김은혜가 카세테이프와 음료수라도 사야겠다고 하며 편의점을 찾아 잠깐 사라진 다음 흑백 텔레비전과 난 그 도련한 어둠 속에서 비를 맞으며 멀뚱하게 서 있다가 머쓱한 기분이 들어 골목 입구로 주춤주춤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의 20분을 기다려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를 긋기 위해 화강암 건물에 차가운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도둑처럼 서 있던 흑백 텔레비전과 나는 이윽고 서로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고 나서 아까 그들과 갈라졌던 골목 안으로 슬금슬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일행이 산계했던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난 그들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술자리의 끝이 대개 이렇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던 터라 난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갈 요량으로 미련 없이 골목을 돌아 나왔다. 난 문득 골목에 두고 온 여자가 생각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서너 걸음 떨어진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어깨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깨에 걸린 것도 손에 든 것도 없는 단출한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다. 꼭 재수생처럼 보였다. 그녀는 걸음을 멈춘 채 퀭한 눈으로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비껴 지나가거나 하는 일도 없이 그저 그렇게. 술자리 동행이긴 했으나 난 그녀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선뜻 말을 건넬 형편도 아니었다. 그 흑백 텔레비전은 아무도 보아줄 리 없는데 왜 아직까지 푸른 빛을 바라며 낯선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었을까? 어떤 말도 없이 난 발걸음을 조금 늦춰 다시 걷기 시작했고 그녀는 내가 늦춘 속도만큼 걸음을 빨리 해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와 난 우산도 없이 나란히 빗속을 걸어갔다. 내 전에 누구와 이렇게 비 내리는 밤길을 걸어봤던가. 그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 어쨌든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달콤하고 또 조금은 춥고 서글픈 마음. 그녀와 난 야식집에 앉아 닭도리탕을 버너에 올려놓고 차디찬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첫 잔에 술을 따르며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일깨워지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아주 엉뚱하고 새삼스런 기억 하나가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선명하게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를테면 비스듬히 내려앉은 기와지붕, 페인트 칠이 벗겨져 나간 간판, 삐걱거리는 대문, 마당의 사철나무 한 그루. 그녀는 서하숙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안 그래도 사람의 성격이란 제 이름과 외모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바꿔 말하면 이름이나 외모가 그 사람의 성격 자체를 규정짓기도 한다는 얘기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남도 여행을 하는 도중 기러기 하숙이란 간판을 본 적이 있었죠. 요즘엔 하숙집 간판을 본다는 게 드문 일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숙이란 여행객을 위한 싸구려 여인숙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름만 가지고는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터였다. 안 된 얘기지만 그녀의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영락없이 낡은 하숙집 풍경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을 그녀는 쉽게 알아듣지 못했다. 끄덕끄덕 졸다 부지불식간에 깨어 차창 밖을 내다봤는데 그 하숙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맹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안 그래 보이는데 은큼하네요. 나도 얼른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리 그래도 숙녀한테 할 소리가 따로 있지. 어쨌든 변명 따위를 못하고 난 은큼한 사내인 채 닭도리탕만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대고 있었다. 그녀는 신기할 정도로 뼈를 골라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아까 누구와 함께 왔던 겁니까? 꼭 물어볼 필요는 없는 말이었지만 난 대면한 느낌이 들어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었다. 젓가락으로 닭 모가지에 살을 발라먹고 있던 그녀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큼 대꾸했다. 누구와 함께라뇨?
그냥 묻어서 온 거죠. 술자리라는 게 다 서로 묻어서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피하고 싶었던지 그녀는 요리조리 말머리를 돌렸다. 도서관에 있으면 책은 실컷 읽겠네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죠. 농부라고 해서, 어부라고 해서 쌀과 고기를 실컷 먹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하긴 술 장사를 한다고 해서 술을 실컷 먹는 것도 아니겠죠. 맹랑한 건지 단순한 건지 영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실례지만 무슨 일 해요? 무슨 일을 하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령 직장 같은 거 말입니다. 아, 그거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눈을 반짝 뜨며 사뭇 신경질적인 어조로 그녀가 반문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정 궁금하시면 다음에 말해줄게요. 지금은 어중간한 상태라서. 이 나이가 되도록 난 이렇게 밤늦게까지 여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이 없었다. 이른바 연애라는 것도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난 연애에 대해 별 흥미를 갖지 못할 것 같았다. 물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름대로 방식이라는 것을 터득하겠지. 하지만 그때까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생각하면 역시 혼자인 상태가 그래도 나을 듯 싶었다. 연애라는 걸 하기 위해 자정이 넘게까지 마주 앉아 이런 휜소리나 짓거리며 닭뼈를 바르는 일은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할 말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줄곧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짓인가. 그럼 집은 어느 쪽이죠? 댁은 어디신데요? 마포예요. 여기서 택시 타면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 거리죠. 저도 비슷해요. 마포란 말입니까? 아니요. 저도 택시 타면 금방이라고요. 난 세 병밖에 시키지 않은 맥주가 반이 넘게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여러 가지가 고역이었다. 그런데다 소변이 마려운데도 맛있게 안주를 먹고 있는 그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단 말을 할 수가 없어 난 아까부터 참고 있는 중이었다. 아까 같이 왔던 여자 애인이에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양념 묻은 입술을 닦으며 이번엔 그녀가 물어왔다. 난 목 빠진 닭처럼 고개를 흔들어 댔다.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 동료예요. 누군간 몰라도 아마 애인이 있겠죠. 그런데 왜 같이 다녀요? 네? 그건 아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에 애인이 있었어요? 솔직히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애인 노릇을 한다고 해서 진짜 애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무슨 말이냐고 물으려다 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암만 해도 모르겠는 사람이었다. 1시가 돼서야 그녀와 난 야식집에서 나왔다. 이내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서도 그녀는 좀채 그러겠단 말이 없었다. 그녀와 난 도로를 오른쪽에 두고 보도를 따라 마포 방향으로 무작정 걸어 내려갔다. 비는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더욱 거세게 퍼붓고 있었다. 보도 왼쪽엔 공사 중인지 거대한 콘크리트 원통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비가 내리는 깊은 밤에 어울리는 풍경이다. 라고 연불을 외듯 중얼거리고 있는 사이에 난 그녀가 내 옆에서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난 우뚝 걸음을 멈추고 빈 도로와 공사장의 컴컴한 어둠 속을 두리번거렸다. 아, 갔구나. 가령 애인이 아닌 사이는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아니었다. 그녀는 공사장에 쌓여 있는 원통 하수관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난 긴가민가 하는 심정으로 하수관 앞으로 주춤주춤 다가갔다. 그녀는 그 안에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란 말도 없이.
내 머리 위로 빗방울이 사선을 그으며 거침없이 듣고 있었다. 난 그녀와 함께 하수관 안에 서 있었다. 거기다 그녀를 놔두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와 난 오래오래 입을 다물고 다만 눈앞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유령 같은 빛발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원형의 습한 공간은 퀴퀴한 시멘트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발밑에 물줄기를 내며 소리 없이 공사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도로 저쪽에서 우산을 받지 않은 사내 하나가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아득히 바라보며 서툰 걸음새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 밤 비는 서쪽 하숙집 기와지붕에도 내리고 있는 것일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난 담배를 찾아 물었다. 불을 켜자 빛이 둥그렇게 휘말리며 콘크리트 안쪽의 미세한 기포 구멍을 드러냈다. 그녀의 그림자가 불빛을 따라 내 옆에서 마구 흔들렸다. 성냥불을 끄자 그제서야 그녀가 목쉰 소리로 속삭였다. 담배 피우면 들켜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난 담뱃불을 빗속에 던져 껐다. 또 1분, 2분, 3분이 지나갔다. 이런 추운 꿈은 처음이야. 라고 난 입에말로 웅얼거리고 있었다. 의외로 아늑하네요. 기러기 하숙같이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원통 속에서 기묘하게 꿈틀거리며 울려 퍼졌다. 난 옆으로 넘어질 것만 같았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정념이 한순간 애타게 나를 몰아치고 있었다. 안 되겠다 싶어 난 손목시계에 형광 바늘이 정각 2시를 가리키기를 기다려 밖으로 나왔다. 빗속으로 나서는 내 등에다 대고 그녀가 목 아픈 소리를 내뱉었다. 이러려고 1시간 동안이나 여기 서 있었던 거예요? 못 들은 척 난 내처 빗속으로 갔다. 관둬요, 치사하게. 하지만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니까 기억해 두시라고요. 난 뒤에 남겨진 그녀의 어둑한 모습을 눈앞에 보며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월요일 아침에 김은혜는 지각을 했다. 나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오전 내내 비어있는 왼쪽 건너편 의자를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난 차츰 불편한 마음이 되어갔다.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만큼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정오가 다 돼서야 그녀는 부스스한 얼굴로 출근해 관장실에 먼저 들어갔다 나왔다. 잠시 후 그녀가 바바리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제자리에 가 앉았다. 그녀가 조금 흐트러진 동작으로 커피잔을 들고 일하는 척하며 내 옆에 와 앉았을 때서야 난 그녀가 집에서 출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토요일에 입었던 그 옷차림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구겼던 종이를 다시 펴놓았을 때처럼 여기저기에 비일상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토요일엔 먼저 가셨대요. 혼잣말인 듯 그녀가 노란 도서 목록 카드를 책상 위에 늘어놓으며 그렇게 말했다. 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강릉에서 오는 길이에요. 아침 8시 비행기를 탔고요. 구름 위에 앉아 끄덕끄덕 졸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머지 일행은 일요일 저녁에 먼저 서울로 올라오고 그녀는 속초에서 하루를 더 보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녀가 구름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가을 휴가를 다녀온 셈이군요. 그녀는 내 말에 대꾸가 없었다. 강릉으로 가는 밤에 앞자리에 앉아 줄곧 백미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뒷전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 어둠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생각했죠.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없는 세상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난 무얼 하고 있었지? 그래, 재수생 같은 여자를 만나 하수관 안에 서 있었다. 아마도 김은혜는 그걸 묻고 있었던 것이리라.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내게는 풀 길 없는 의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지난 토요일 그들을 만나는 자리에 왜 나를 데려갔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허나 그런 의문도 그냥 의문인 채로 남겨두어야만 했다. 있었거나 혹은 없었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날의 일은 내게 비현실적인 기억만을 남긴 채 사라져갔다. 예전처럼 김은혜와 난 사심없는 동료로 서로를 대했으며 가끔은 함께 점심을 먹거나 복도에 앉아 창틀로 흐릿하게 건너가고 있는 햇살을 쳐다보며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직장 일에 관한 건조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지낸다. 그렇게 시간이 백지인 양 흘러가고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긴 안도감이 일종의 권태를 동반한 조바심으로 바뀌어 갈 무렵 한 여자가 불쑥 도서관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야말로 불쑥이었다. 입동 소설이 지나고 대설이 찾아왔건만 두고두고 첫눈은 오지 않을 듯 매운 날만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의 오후였다. 책상에 고개를 받고 앉아 신간 목록표를 만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머리맡 대출 창구를 톡톡 쳤다. 그 노크 소리는 바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외래객이 내 머리맡에 와 있다는 증거요, 신호였다. 희뜩 고개를 들다 말고 난 대출 창구의 유리창에 얼비치고 있는 옷자락부터 훔쳐보고 있었다. 여자였다. 듬성듬성 삐에로 무늬가 화려하게 박혀있는 아이보리색 코트였다. 코트는 반뼘쯤에 사이를 두고 좌우로 열려 있었으며 코트 안으로 붉은빛 스웨터가 들여다 보였다. 난 조용히 숨을 가다듬고 있었다. 반달형의 대출 창고 안으로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난 그녀를 알아보는데 한참이 걸렸다. 눈에 익은 얼굴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그녀는 빙글빙글 웃으며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옆 건너편에 앉아 있는 김은혜조차도 그녀가 누구임을 끝내 알지 못했으니까. 서하숙. 난 그녀와 그렇게 두 번째 만나게 된다. 전에도 그랬지만 어이없는 만남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졸부를 만나 결혼한 어린 처자 같은 형색을 하고 있었다. 앞만 봐도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맙소사라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난 휴게실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난 얼른 표정을 거두고 하루 3개비만 피우기로 한 담배를 거기서 1개비 꺼내 물었다. 난 담뱃불을 붙이는 척 하면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시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왜요? 저는 하수관 안에나 서 있어야 어울린단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우습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찾아와 당혹스러워서. 그럼 그냥 돌려보낼 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퇴근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다. 불어 시간을 맞춰온 모양이었다. 별로 반가울 것도 싫을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냔 생각이 들어 난 20분 뒤에 도서관 앞에서 그녀와 만나기로 하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퇴근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김은혜가 내 옆을 슬그머니 스치고 지나가며 내가 들으라는 것이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참 이상한 취향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별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미처 몰랐어요. 글쎄요. 서하숙은 도서관 앞에서 택시를 잡아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6시였지만 금세 날이 어두워지며 거리에 하나둘 네온 사인이 들어오고 있었다. 택시가 무지갯빛 도심을 향해 질주해가는 동안에 난 눈앞에 달려드는 시린 풍경만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경한 의문이 들어 난 허룩하게 느껴지는 옆을 슬쩍 돌아보았다. 그녀의 몸은 내 반대편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고개도 뒤로 30도쯤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녀는 새빨간 입술을 갓난애처럼 열어놓고 졸고 있는 중이었다. 택시는 여의도 63빌딩 앞에 가서 스르르 멈춰섰다. 운전사가 "다 왔어요. 내려요." 하는 소리를 할 때도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난 어깨를 흔들어 그녀를 깨웠다. "여기가 어디예요? 63빌딩 맞아요?"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서도 방향 감각을 잃고 허둥거렸다. 아직 잠이 덜 깼는지 걸음걸이마저 똑바르지가 못했다. 그러더니 대뜸 내 팔목을 거머쥐고 회전문을 통해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빨리 가요. 전망대 관람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전망대에 올라가려고요?" "왜? 싫으세요?" 싫고 좋고가 아니었다. 내동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통에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금 꼭 전망대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까?" "그럼 뭐 해요? 벌써 저녁 먹어요?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들어가는 아이맥스 영화관에 들어가요?" 더 대꾸해봐야 내 꼴만 우스웠다. 난 표를 사는 그녀 뒤에 우두망찰 넋을 잃고 서서 졸지에 납치되어 온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나 밤에 249m나 되는 63빌딩 꼭대기에 올라와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것은 의외로 멋진 일이었다. 난 곧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렇게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얼마 전 도서관에서 미술 서적을 정리하다 보게 된 제이 머슬러라는 유리 공예가의 도시 풍경이란 작품이 떠올랐다. 도시의 야경을 형상화한 그 작품은 까만 은이빨처럼 생긴 고층 빌딩들이 테두리를 따라 비죽비죽 솟아있는 환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다. 유리벽에 우두커니 기대어 서서 남산 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에게 난 갑자기 제이 머슬러의 도시 풍경을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면서 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마음속에 그냥 간직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마음에 동요가 일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난 알게 되었다. 그녀를 향한 어떤 말 못할 진실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움트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의 헛간에 처박아 둬서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어 있던 열정이란 것이 그렇듯 우연찮은 순간에 조용히 나를 흔들며 지나갔던 것이다. 아, 인생이란 이런 덧없는 흥분의 한때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며칠 동안 내내 케니지의 색스폰 소리를 들으며 여기에 오고 싶어 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당신과 함께 말이에요. 혹시 케니지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난 대답했다. 그 사람의 색스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런 도시의 밤이 떠오르지 않아요? 푸른 비단으로 둘러싸인 밤 말이에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싸우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적막한 밤 말이에요. 그녀가 하는 말이 진실이었다면 그녀는 지금 나에게 간절히 그것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내가 말로 할 수 없으리라 믿었던 것을 그렇듯 또박또박 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나란 말인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란 말인가? 그러나 그걸 알게 되는 때는 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일이라. 63빌딩 1층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그녀와 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먹었다. 어지간한 뷔페 식당보다 훨씬 비싼 곳이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극구 그녀가 계산을 했다. 빳빳한 만원권 지폐가 핸드백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았다.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3번쯤 하품을 했고 포도주를 2잔 마시자 이내 눈이 충혈됐다. 피곤한 모습이었다. 정말 무얼 하며 사는 여자인지 궁금했다. 내동 참고 있다가 식사가 끝나갈 즈음 난 결국 이렇게 묻고야 말았다. "요즘은 뭐 하고 살아요?" 이번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다. "아직 특별한 직업 같은 거 없어요."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요. 전에는 식당 체인점에서 일했어요. 그 후엔 친구 언니가 하는 카페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근데 요즘 뭐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디자인 학원 같은 데 다니는 게 유행인 모양인데 그쪽 일이 그래도 괜찮은 모양이죠. 글쎄요. 도서관에만 처박혀 있으니 잘 모르겠군요. 실은 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에요. 포도주 잔을 들다 말고 그녀는 다시 하품을 했다. 이제 겨우 9시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녀는 식당 앞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옷과 구두와 목도리와 반지와 화장품들을 한꺼번에 사고는 한사코 사양하는데도 내게 지갑을 선물했다. 쇼핑까지 끝낸 다음 회전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느닷없이 그녀가 내게 작별의 말을 건네왔다. 여간 당혹스럽지가 않았다. 하필이면 출입구 옆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제 그만 가보세요. 이쪽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말인지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내뱉고는 또 하품이 나오려는 입을 장갑 낀 손으로 가렸다. 난 얼떨떨한 심정으로 그럼하고 힘없이 고개를 주워거렸다.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난 아무래도 떨떠름한 기분이 들어 도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다시 만나게 될까요? 난 그때껏 그녀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다. 물론 그게 꼭 알고 싶다는 것은 아니었다. 우롱당한 기분이 들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에 불과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실은 제게 남자가 있어요. 어쨌든 남자 하나 없을라고요. 물론 엉터리 같은 남자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명함이나 한 장 줘보세요. 내키진 않았으나 난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때 같이 만났던 사람인가 보죠? 건축가와 귀금속 세공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누구요? 집 짓는 놈 말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이내 앙칼진 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치가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나 아세요? 어쨌든 아니에요. 뾰로통해져 있는 그녀를 거기에 세워두고 난 회전문을 밀치며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난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를 듣다가 자정 넘어 1시에야 잠이 들었다. 서하숙, 떠다니는 섬, 안과 겉, 어제와 오늘이 어긋나 있는 여자. 내가 그녀를 기다렸던가. 단지 명함 한 장에 기대를 걸고 하지만 나 자신도 내가 과연 그랬었는가는 잘 모르겠다. 어쩌다 그녀의 모습을 떠올려 본 적은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게 곧 그리움이라든가 간절함이라든가 하는 애틋한 감정은 아니었으리라. 한 달쯤이 지나자 내가 그녀를 만나 63빌딩 전망대에 갔었던 일조차 비현실적인 일로 생각되었다. 어느덧 난 그녀를 만나기 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가 있었다. 더 이상 기억할 만한 사건이 없는 가운데 해가 바뀌었다. 그해 1월 말경에 난 내 집에 찾아든 한 마리의 겨울 짐승과 대면하게 된다. 아마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각이었을 것이다. 밖엔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굉장한 눈이어서 다음날 출근할 일마저 걱정스러웠다. 이제나 저제나 난 눈이 내리는 밤이면 잠을 못 이루는 습관이 있다. 난 담배만 뻑뻑 빨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난 지금 밖에 누가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려서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자주자주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곤 했다. 밖에 누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난 밖으로 나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눈에 뒤덮여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형상을 하고 내 방문 쪽을 향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을 찾아와 놓고는 왜 눈을 맞고 마당에 서 있어야 한단 말인가. 난 맨발인 채 구두를 꿰 신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서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천천히 털어내고 어둠 속에 나타난 도련한 얼굴에도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그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내가 끓여준 라면과 커피를 마시고 침대 한쪽 구석에 걸터 앉아 비로소 내 방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가난한 방이었으므로 보여줄 것은 벽에 걸려있는 새 달력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내 집에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나 또한 묻지 않았다. 어째서 마당에 그토록 오래 서 있었는가 하는 것도 묻지 않았다. 때로 어떤 것은 의미를 캐려 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새로 1시 10분에 그녀는 침대에서 가만가만 일어나더니 돌아서서 옷을 벗고 알몸인 채로 내게 다가와 이윽고 품에 안겼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그렇게. 난 내 전생인 듯 그녀를 맞이했다. 내 전생이 내 가슴의 단추를 따고 있는 것을 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처녀였고 나도 그게 처음인 여자와의 관계였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그녀와 난 7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해먹고 함께 밖으로 나왔다. 세상엔 두 뼘쯤의 눈이 쌓여 있었다. 종종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 앞에까지 왔을 때 그녀가 내 손에 잡혀있던 손을 슬그머니 빼내며 말했다. 동은 씨는 다음 차 타고 오세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람. 하는 수 없이 그 말에 따르기로 하고 난 그녀를 먼저 버스에 태워보냈다. 10분 뒤에 다음 차를 타고 도서관에 도착하니 그녀는 어제 퇴근하기 전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태연하게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밤에 내 방에 다녀간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다른 직원이 없는 사이 말을 붙여도 좀채 대꾸를 하지 않았다. 표정의 변화도 전혀 없었다. 차라리 교활하다고 생각될 지경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 초조한 마음이 되어갔다. 암만 해도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였다. 지루한 하루가 지나고 퇴근 시간이 되었건만 그녀는 일어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겠지 싶어 난 버스 정류장으로 먼저 나가 그녀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난 혼자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와서 1년이 넘게 책장에 놓아두고도 뚜껑을 따지 않았던 양주를 물컵에 따라 벌컥벌컥 마셨다. 11시쯤에 난 부엌에서 토하고 들어온 다음 침대 위에 널브러졌다. 안 되겠다 싶어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욕실에 들어가 찬물을 뒤집어 쓴 다음 파랗게 떨며 방으로 들어왔다. 방으로 들어오니 책상 의자에 김은혜가 앉아 있었다. 언제 왔는지 그녀는 방바닥에 넘어져 있던 술병과 안주 찌꺼기를 치우고 걸레질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그 다음 날도 그녀와 난 똑같은 방법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 다음에는 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기다렸다. 월, 수, 금, 그리고 토요일 밤에 그녀는 그렇게 내 방으로 왔다. 난 그녀와의 결혼을 거의 당연하게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야 옳았다. 난 자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가만 흔들어 보았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좀처럼 깨어날 줄을 몰랐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난 그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 결혼해. 이제 그만 결혼하자고. 그녀는 여전히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한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아까부터 깨어 있었던 듯 목소리에도 잠기운이 가셔 있었다. 동우 씨, 제가 무슨 말인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자꾸 보채지 말고요. 어쩐지 전 누구의 상대도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저 자신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알아요?
어느 날 문득 전 저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늘 전생을 복습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권태에 시달리고 있단 거예요. 그렇다. 그녀는 지금 끔찍한 권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니 무슨 정열이 있겠어요. 전 지금도 눈 내리는 밤길을 마냥 혼자 걷고 있어요. 현실인 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불 켜진 집이 보여 저는 그리로 들어가 봤던 거예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바로 동훈 씨 집 마당이었고요. 우연하게도 말이에요.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줘요. 여기가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별로 아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당신을 원하고 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 전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어떤 것인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치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다려줘요. 기다리기야 하지. 하지만 말이야. 어째서 그런 건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렇다면 은혜가 왜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거지.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난 가급적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날 깨어보니 제가 눈이 가득히 내린 벌판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였던 거죠. 모르겠어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요. 동우 씨는 아직 몰라요. 이를테면 저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가 누구라는 건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 자신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긴 하지만요. 여기 있는 게 안심이 안 돼? 나와 함께 있는 게 마음이 놓이질 않아? 우리 누구도 서로에 관해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건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저는 본래의 제가 아니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두고두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더 말을 시키면 그나마 지금 내 팔에 안겨 있는 그녀가 홀연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귀에 송곳처럼 꽂혀들고 있었다. 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해 3월이 끝나갈 때까지 그녀는 화, 목,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어김없이 내 집에 찾아왔다. 손님 아닌 손님으로 매번 그렇게. 내 마음은 점점 황폐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결혼은 고사하고 속된 말로 동거도 아닌 이런 생활을 더는 견딜성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언제든 그녀가 내게 닻을 내리기만 하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서 말이다. 그러면서 난 나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세계에 그녀를 끌어들이고자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그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매양 말이 없고 무덤덤하기만 했다. 그녀는 매사에 무관심했고 도대체 어떤 일에도 흥미를 갖지 못했다. 끔찍한 나날들이었다. 어느 날 육교를 건너다 말고 그녀는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경찰서에서 둘이 지문을 찍고 밖으로 나오면서 난 얼핏 그녀의 눈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보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서서히 내 집에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나도 그때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쳤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나는 돌처럼 눈귀를 막고 앉아 매일 밤 늦게까지 그녀를 기다리곤 했다. 벽 속에 미이라가 되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어수선한 봄이 찾아오고 땅속에 부드럽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된장과 고추장, 밑반찬 등을 보따리에 싸들고 한복 차림으로 올라왔다. 그날 저녁 방을 치우다 어머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루즈와 분홍빛 머리빗을 발견했다. 그때는 아무 말이 없던 어머니가 걸레질을 하다 말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방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 올리면서
석연찮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 형광등을 껐을 때 그녀가 아들을 향해 말했다. 애미한테 보이지도 않고 여자를 방에 들이다니.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질러가는 법을 배웠더냐? 다시는 얘 오지 않으련다. 그게 아니에요. 눈 오는 밤 마당에 나가보니 웬 나그네가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럴 땐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방을 내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나 내 입에선 함부로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만 자거라. 그 사람은 어쩌다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이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도 어머닌 어떻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그러나 거기엔 방바닥에 머리카락을 흘리고 간 여자와 헤어지게 되는 날에는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뜻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었다. 짐을 챙기면서 어머니가 지나가는 투로 입을 열었다. 나중에 한번 데리고 내려오든지. 정오의 대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봄이 가기도 전에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목련과도 같았다. 월요일 아침 여느 날보다 일찍 출근해서 난 김은혜를 기다렸다. 출근 시간 전에 그녀가 도착하면 휴게실로 불러 무슨 말인가를 할 작정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며 그녀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러나 금세 9시가 되어버렸고 그녀는 복도의 괴종시계가 댕댕거리는 소리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눈치를 주며 틈을 노렸건만 다른 사소와 함께 훌쩍 밖으로 나가버렸다. 퇴근 때에는 약속이 있다면서 6시가 되기가 무섭게 핸드백을 들고 먼저 자리를 떴다. 창밖의 연두빛 플라타나스 한 그루를 멍하니 내다보고 있다가 난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실 요량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 내 손으로 밥을 챙겨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가 퇴근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버스가 새 정류장쯤 갔을 때 난 옆에서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남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 누군가가. 상대의 숨소리, 서로 밀착해 있지 않아도 느끼게 마련인 공기의 익숙함, 괜히 부자연스러운 몸놀림, 말을 걸어올 듯 말 듯한 망설임의 한없는 지연. 얼마간을 버티다 난 천천히 옆을 돌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쩐지 눈에 익은 여자의 얼굴이 바로 옆에 와 있었다. 아니, 서하숙이 거기 서 있었다. 전과 달리 형편없는 모습이었다. 작년 가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욱 초라한 몰골이었다. 어쩐 일이죠? 라고 반사적으로 물으며 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눈을 옆으로 돌렸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놀랍군요. 그것도 버스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별로 반가울 것은 없었으나 어쨌든 뜻밖의 만남이었다. 여전히 대꾸를 않고 실실 웃고만 있는 그녀를 보며 난 얼핏 그녀가 나를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도서관 앞에서부터 줄곧 버스를 함께 타고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말을 건네왔다. 저 밥 좀 사줘요. 실은 차비가 없어 며칠째 밖에도 나오지 못했어요. 전화는 벌써 떼갔고요. 뭐라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버스 안에 서 있단 말인가? 되레 내 얼굴이 붉어져 난 시내로 나가는 중간쯤에서 그녀를 데리고 내렸다. 그러고는 식당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밥부터 먹였다. 허겁지겁 불고기 3인분을 해치우고 냉면까지 한 그릇 다 비우고 나서야 그녀는 정신이 돌아오는지 또 희죽 웃어 보였다.
오래간만에 포식을 했더니 머리가 다 어지럽네요. 어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대뜸 반말이 튀어나왔다.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밥 한 끼 사주고선? 어쩌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됐냐는 거지. 상관할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거야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지만 이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누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다니는 줄 알아요? 어디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말이죠. 그녀는 착잡한 표정으로 소주 세 잔을 거푸 들이켰다. 식당에서 나와 근처 맥주집에서 500cc를 약 10잔 정도를 마시고 나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마실 기세였다.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들어올 때부터 손님이 별로 없던 썰렁한 술집 한 구석에 앉아 그녀는 한심한 소리만 내둥직거려댔다. 정자 표시가 늘어나는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이 돈이면 라면이 몇 개일 텐데 전화를 몇 통 걸 수 있을 텐데 하는 식이었다. 알고 보니 차비도 공중전화를 거는 사람한테 구걸한 것이었다. 어쨌든 나를 만나 할 소리는 아니었다. 정각 11시가 되어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하자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이런 말을 내뱉었다. 생각나요? 비 오는 날 우리 야식집에서 나와 공사장의 하수관 속에 들어가 있던 일 말이에요. 그래, 비가 많이 왔었지. 다시 하수관 속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 멋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요령 부득인 여자였다. 그 하수관은 벌써 땅속에 파묻혔을 거야. 아, 그렇겠네요. 푹 꺼져가는 소리로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는 생뚱한 눈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반사적으로 눈을 피하며 난 고개를 모로 비틀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뒤미쳐 김은의 생각이 되살아났던 것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인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난 다시 서하숙에게 그만 일어나자고 했고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라곤 하지만 아직도 몸이 으스스 떨려왔다. 술집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라며 우스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말에 뒷덜미가 잡혀 난 술집 앞에서 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가야지. 택시비를 줄 테니까 곧장 들어가 잠부터 푹 자두라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 앞마당을 파고 거기다 발목을 묻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사는 게 원칙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왠지 슬프다는 생각도 들고요. 누구나 슬픔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멋있는 말이군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긴 했던 거예요. 네온 사인 불빛이 얼룩진 거리에 유리파평 같은 바람이 수평으로 낮게 불어가고 있었다. 저 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요. 말해도 돼요? 해봐. 나도 이제는 가봐야 하니까. 혹시 애인 없으면 저를 애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당장 말이에요. 왜 싫으세요? 내겐 누군가가 있어.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여자가 말이야. 그거 참 안 됐군요. 그럼 전 지금부터 어쩌죠?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군. 그쵸.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해야겠죠. 물론이었다. 이봐, 연애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감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거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말이야. 나도 잘 알겠어서 한 소리는 아니었다. 또한 그런 말을 할 처지도 못 됐다. 그래요. 전 누군가 이미 사용하고 난 영화표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찬란한 색깔이 스미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김은혜가 와 있었다. 어째서 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걸까? 방문 앞에 벗어놓은 검은색 구두의 반질한 머리가 바깥을 향해 있는 것부터가 우선 마음에 걸렸다. 김은혜가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린 적이 없었으므로 방문을 여는 손이 암만 해도 자연스럽지가 못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일찍 들어와 있었어야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해 봐야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김은혜는 노름판에서 주머니를 몽땅 털리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확실히 그녀는 불만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언제 왔느냐라는 심상한 물음도 목에 걸려 쉽게 나오지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거북스럽기까지 했다. 그런 나의 태도 때문에 그녀는 더욱 도살인 자세를 풀지 않고 있었다. 뭔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난 옷을 벗어 못에 걸고는 그녀 앞에 서먹하게 마주 앉았다. 그녀는 바바리도 벗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15도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대면하게 마주 앉아 내 입에서 겨우 빚어나온 소리도 그리하여 억양의 명료함을 잃고 기분 나쁜 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로군. 그렇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입에서 바늘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언제나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난 한시 바삐 미궁에서 빠져나오려고 고개를 내둘렀다. 나 때문이라면 사과할게. 동우 씨가 제게 뭘 잘못했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동우 씨가 집에 없어서 화가 났었어요. 제가 왜 이런 낯선 곳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하죠? 2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는 단지 내가 집에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았다. 그런 일을 가지고 화를 낼 만큼 분별력이 없는 여자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역시 제가 귀를 잘못 들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말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건 아니에요. 물론 동훈 씨 탓만도 아니지만요. 내 탓이 아니라고 강변할수록 난 내게서 차츰 멀어지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얼핏 그녀와 나 사이에 곧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싸늘한 예감이 엄습해 왔다. 다급한 마음이 되어 나도 그녀에게 강변하고 나설 밖에 없었다. 아니야, 내가 무심했던 탓이야. 하지만 때론 당신을 혼자 있게 놔두는 것이 거꾸로 당신을 내게 붙잡아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 말이 억지라고 해도 그건 진심이야. 하지만 그 사이에 전 마음을 다치고야 말았어요. 저 같은 여자는 한 번 마음을 다치게 되면 쉽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침착하려 애써도 내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떨려 나오고 있었다. 불과 2시간 동안에 세상이 뒤죽박죽으로 변해버린 듯 싶었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더 이상 남의 빈집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길에 앉아 밤을 새우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 여기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잖아. 당신 곁에 말이야. 아직도 그걸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대신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보낼 수 없다는 마지막 강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어이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곧바로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 구두를 신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나 난 감히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2, 3일 그녀의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난 억지이다시피 도서관 옆에 있는 찻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거기서 난 세상 한편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도서관 입구에 서 있는 목련 한 주가 탐스런 꽃송이를 달고
바람에 떨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여름이 오기 전에 그녀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가리라 생각했던 다짐이 헛소문처럼 날아가고 있었다. 아, 산다는 일이 헛소문 같은 것이었다니. 엊그제 동우 씨 집에 간 그날 저 산부인과에 갔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안 것은 한 달 전이었어요.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이제는 더 말하지 말아요. 이런 기억을 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로를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감히 난 부들부들 떨며 그녀의 얼굴만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맨주먹으로 바위라도 치고 싶었지만 벌써 달아나 버린 일이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생명의 비위와 섭리를 거역한 자가 되었다니. 한 순결한 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자로 전락해 버렸다니. 이유야 어떻든 난 그녀를 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 그녀 말맞다나 서로에 대해 이미 자신을 잃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관계가 지속되길 바랄 수는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나날이 자괴심만 쌓여갈 뿐이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찻집에서 만나고 며칠인가 지나서부터 그녀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무단 결근이 3일째 계속되던 날, 난 그녀가 도서관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서한테 전해 들었다. 4월 중순도 끝나가는 고구였다. 입하가 지나고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가 또 덧없이 지나고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도 지나 상강을 이틀 앞둔 어느 늦가을 아침에 난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다. 어머니의 돌연한 죽음은 세상의 모든 등불이 꺼진 것만큼이나 나를 캄캄하게 만들었다. 나도 흙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워낙에 깔끔하고 정정한 양반인데다 이제 환갑을 갓 넘겼을 뿐인 나이였으므로 난 목매에도 어머니의 죽음 따위를 미리 염두에 두고 산 적이 없었다. 내 살아있음의 유일한 증거였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난 누구보다도 서럽게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가 완전한 무로 화의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이제부터 증거도 이유도 없는 삶을 어찌 살아낸단 말인가. 아, 다름 아닌 어머니조차도 남들처럼 한낱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줄이야. 난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갔다. 그러는 사이에 열람실 벽시계는 열심히 추를 흔들며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을 지나고 입춘, 우수, 경칩을 거치면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금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탓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으로 인해 삶을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졌던 탓이었으리라. 우선 난 내 녹내나는 생활에 심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난 도서관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있었다. 난 몇 세기 전에 죽은 동물의 빳빳한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기름을 끼얹고 몸에다 불을 그어대고 싶은 권태스런 날들이었다. 난 구체적으로 변화라는 걸 원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논바닥 한가운데 몇백 년이나 박혀있던 바위를 맨손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힘겨운 일이었다. 내가 직장을 옮긴 것은 작년 겨울의 일이었다. 논바닥의 바위를 빼내는데 상상도 못했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음이었다. 와중에 나는 체념을 하기도 하고 준사서에서 사서로 승진하는 바람에 한동안 다른 생각은 접어둔 적도 있었으나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난 도서관 일에 곧잘 게으름을 부리며 이 수용소 같은 갑갑한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열심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평소에 소원했던 사람들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말이다. 어쨌든 난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금은 복잡하고 구차스런 절차를 거쳐 난 우여곡절 끝에 직원이 10,000명도 넘는 대그룹의 조사부에 입사했다. 도서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므로 그닥 낯선 일은 아니었다. 난 그 부서의 중간 관리자급으로 채용됐다. 난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빨리빨리 터득해 갔다. 때로 부하 직원에게 허튼 농담도 던져보기도 하고 계열사 여직원들과 심심치 않게 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른바 고급 술집이라는 데를 출입하며 하루에 한 달치의 월급을 날려보기도 하고 좀 늦은 나이긴 했지만 결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일이 많아져서 이른바 맞선이라는 걸 보기도 하고 턱없이 거리를 지나가는 여자들까지도 함부로 눈여겨보곤 했다.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한 증거를 부지런히 늘려가고 있었다. 난 너무나 뒤늦게 인생이란 걸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와 어둑한 방 한가운데 멀뚱히 서서 바위가 빠져나간 논바닥의 캄캄한 환영을 목도하며 까닭 모를 적막감, 고독감에 사로잡혀 몸을 떨곤 했지만 말이다. 내가 서하숙을 만나게 된 것은 도서관을 그만두기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다. 시사저널사 건너편에 있는 비스란 이태리식 찻집 겸 술집에서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향신문사 앞 건널목에서였다. 그녀는 덕수궁 쪽으로 가던 길이었고 난 비스란 술집 옆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누군가의 병문안을 가던 길이었다. 오후 3시쯤이 아니었나 싶다. 전날 내린 눈으로 길바닥은 질펀하게 변해 있었다. 아무튼 내가 경향신문사 앞을 막 지나가는데 정면에서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는 얼굴이라고 퍼뜩 생각했지만 그 순간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난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며 내쳐 그 여자 옆을 비껴 지나갔고 그때 그녀가 주춤하고는 내 얼굴을 슬쩍 돌아봤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녀도 자신이 없었던지 곧바로 가던 길을 재촉했다. 막역한 사이가 아닌 이상 뒤를 쫓아가서 멋쩍게 아른 체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한데 건널목을 건너려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이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저 혹시 황동우 씨 아니세요? 난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주저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자는 분명히 나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나도 그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에 어디서 본 여자라는 사실만 어렴풋이 자각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아, 네. 하고 내가 어수선한 표정을 짓고 있자 그녀가 입술만으로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저 모르시겠어요? 서하숙이에요. 라고 제 이름을 밝혔다. 기러기 하숙, 서하숙. 실로 몇 년 만인가. 오후 3시에 버스는 한산했다. 적산 가옥을 개조한 듯한 그 언덕 위의 하얀 집 1층 창가에 앉아 그녀와 난 커피를 마셨다. 모두가 까마득한 옛날 일 같았다. 그녀가 나를 알아봤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 단발형의 머리는 여전했지만 눈가의 잔주름과 기미 혹은 주근깨가 귀 밑에 깔려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지만 표정이라든가 몸놀림, 심지어는 말투까지도 기묘하게 변해 있었다. 세월이 흘렀단 뜻일 거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눈 둘 데가 마땅치 않아 난 하얗게 기운 창밖 풍경만 시린 눈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도 역시 자리가 불편했던지 자주 몸을 꿈지럭거렸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저 밋밋하기만 했다. 다소 미묘하단 느낌 정도가 고작이었다. 저녁이었다면 술이라도 한 잔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필시 분위기도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오랜 세월의 틈이라는 게 그렇게 일시에 메워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녀와 난 탁자 위에 떨어져 힘없이 풀어져 있는 햇살을 손끝으로 먼지처럼 쓸어내며 어쩔 수 없이 의례적인 말들을 나누었다. 아직도 도서관에 근무하세요? 어쩌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도 모르겠군요. 그게 어디냐고 그녀는 묻지 않았다. 슬쩍 내 눈을 한번 쳐다보기만 했다. 전 술병을 만들고 있어요. 술병 디자인 하는 일 말이에요. 물론 국산 위스키병이지만 말이죠. 아, 위스키? 하고 되받으며 나도 그녀의 얼굴을 한번 쓱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해성사라도 하는 사람처럼 더듬거리며 주섬주섬 위스키병 얘기를 늘어놓았다. 한동안 듣고 있자니 조금은 지루하고 답답하단 느낌이 몰려왔다. 자꾸 말을 더듬는 걸 보면 그녀 또한 그간에 달라진 나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먹한 마음은 더해갔고 그리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자꾸 굳어만 갔다. 결혼은 했어요? 이제 그만한 나이가 됐을 텐데. 다시금 그녀의 눈이 내 눈을 잠깐 스쳐갔다. 글쎄요. 저 같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게 해요. 못했다고 해야 맞아요. 어디 헌 거라도 있으면 찾아봐야 할 텐데요. 상스럽다고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헌 거라면 역시 나도 헌 것일 터였다.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이런 속절없는 얘기를 나누다 그녀와 난 이윽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집을 나오면서 난 그녀와 63빌딩에 갔던 일, 야식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 하수관 안에 서 있던 일들을 속속들이 반추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그때 이 일을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허나 모두가 때늦은 기억이었다. 그녀와 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삼성병원 앞에서 헤어졌다. 헤어지기 직전에 그녀는 망설이는 얼굴로 핸드백을 열고 내게 무언가를 꺼내주려 하다가는 도로 닫아버리고 말았다. 아마도 명함 같은 것일 터였다. 그렇다면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뜻이었을까? 그러나 이제는 전처럼 무턱대고 나를 찾아오거나 어두운 처마 밑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인이 되자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다. 빌딩 숲 사이로 기우는 햇살이 그때 내 눈에 쏟아져 들어왔으므로 난 실눈을 뜨고 잠시 비틀거리다가 가볍게 눈인사를 건넨 다음 병원 건물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병원 외벽에 나 있는 계단을 통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다 말고 난 호련히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녀는 아까 내가 지나왔던 경향신문사 앞을 거꾸로 짚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난 춥고 캄캄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다. 누가 나를 거기로 불러들였는지 알지 못한 채. 내 손에는 불과 5분 전에 일담한 잡지가 들려 있었다. 무슨 생각을 했던가. 열람실에서 책을 보다 말고 난 급한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이곳 창고로 달려 내려왔던 것이다. 그곳엔 이제 곧 사라져야 할 것들, 아니 이미 사라진 것들이 차곡차곡 잠들어 있었다. 난 창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손에 들고 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란 잡지를 다시 넘겨보았다. 거기서 아까 나는 2개의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북극해에 살고 있는 돌고래를 찍은 사진이다. 해안 가까이에 있는 연초록의 바닷물 속에서 하얀 돌고래 떼가 흰 무처럼 떠서 유영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옐로스톤 지대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들소의 사진이다. 벌판에 분필가루처럼 내리고 있는 눈. 멀리 성냥개비를 잔뜩 꽂아 놓은 것 같은 헐벗은 숲에도 가득히 눈이 내리고 있다. 그 먼 곳으로부터 웬 들소 한 마리가 이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온다. 들소는
온통 눈에 뒤덮여 있다. 길을 잃은 듯 들쏘는 내 방문 앞까지 와서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윽고 그대로 멈춰 선다. 그러고는 영원히 움직일 줄을 모른다. 누가 문을 열고 나와주기를 기다리는 듯, 누가 저를 스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듯. 도서관을 그만두던 그날 난 오후 내내 지하 창고에 앉아 있다가 6시가 돼서야 광부 같은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텔레비전 속은 너무 캄캄해 라고 중얼거리며.